네, 자본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잠깐 쉬고 잠깐 제가 녹음한 지금 이제 첫 번째 편을 좀 듣다가 한 2, 30분 듣다가 마저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래도 저치고 말 빠르지 않게 차근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1편에 이어서 계속 녹음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하지 않고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잉여 노동까지 했죠. 그래서 잉여 노동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만, 생존을 위한 필수 노동에 추가 노동을 더해서 잉여 노동의 발달로 인간 사회를 발전시켜 왔었는데, 하지만 인류사에서도 노예제 사회가 있고 봉건 사회가 있고 결국 계급 투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 관계 속에서 절대 다수였던 어떻게 보면 이 노동자들은 노예로 전락했다가 또 농노로 전락했다가 중세 사회는 이제 근대 넘어와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 우리는 전형적인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착취는 뭐다? 지배자들이 피지배층의 필수 노동이 아니라 잉여 노동 시간을 장악하는 것이 착취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 계급 형성의 어떤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서구 사회에서도 봤을 때 당시 왕과 귀족의 권력적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귀족들의 권력을 견지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으로 귀족들이 많이 데리고 있었던 그 하인들을 강제 해산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왕의 귀족 견제로 하인들이 해산하고, 그러면 정작 귀족들도 힘이 빠지지만 정작 그 귀족 집 안에서, 가문 안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최소한 생계를 유지했던 하인들도 문제가 되죠. 당장 그 하인들이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대거 노동 계급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잉클로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잉클로저 운동은 사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업보다는 이 양모 생산이 굉장히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모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농민들을 이 농지에서 그러니까 농민의 농지를 빼앗거나, 알겠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넌 농사 짓지 마라고 해서 농민들이 대거 이제 농업이라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은 아까처럼 불황민이 돼서 도시로 유입되게 되는 그 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귀족 견제로 하인이 해산되는 사건도 있었고, 당시 잉클로저 운동이 있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어도 그래서 당시에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마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로 수많은 농노가 사실은 자기 농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유입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다 노동 계급으로 유입되고 결국 노동 계급으로 유입되면서 억압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식민지 수탈이 있었죠. 당시에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서구는요, 또 식민지에서 금과 은을 대거 유입을 해서 또 엄청난 자본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죠. 여기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구의 근대화의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식민지 정책, 식민지 사회에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자원만이 아니라 사실 식민지 안에서 수탈한 거잖아요. 수탈한 그 수많은 금과 은의 유입이 없었다라면 과연 현재 서구의 발전이 또 가능했을까? 약간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영국이 보통 산업혁명의 가장 큰 중심이고, 막스가 자본론을 쓸 때도 이 영국의 어떤 실태를 보면서 쓴 거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영국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잠시 한국 사례를 생각해 보죠. 저도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박정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때 노동자의 이제 우리도 중화공업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한국 사회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공업 사회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우리도요. 우리도 보통 농경 사회를 주로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공업으로 갔다가 중화공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겠죠.
네, 근데 초기에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유입됐을 때도 노동력은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의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필수 노동의 어떤 급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인 거죠. 급여를 받았는데 먹고 살 정도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의 어떤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겠죠. 어차피 먹고 살지도 못할 노동이라면 차라리 구걸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극단적 상황. 차라리 강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극단적 상황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 박정희 정권에서 했던 아이디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쌀값을 그 정부가 주도적으로 쌀값을 폭락시켜버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음식이잖아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자는 건 뭐 쪽방에서 자더라도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을 돈이 없다라면 그럼 먹을 수는 있게 해주자.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어차피 한국은 쌀의 자급률은 좋으니까 쌀값을 정부가 주도해서 폭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쌀값을 절대적으로 낮춰버리면 뭐가 되죠? 노동자들이 먹고는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노동계급으로서 남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급여를 더 올려주지 않고도 노동자가 그 노동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좀 후반부에 보겠지만 잉여 가치를 더 생산하는 방법으로 더 늘리는 방법으로 좀 이따 이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노동자의 어떤 생필품 가격을 낮추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에 머무를 수 있게 됐고, 이게 일거양득인 게, 자, 쌀값을 폭락시켰으면 어느 계층이 또 손해보겠어요? 어느 직군이? 바로 농업이죠. 농업이 그러면 또 직격탄을 받게 돼요. 쌀값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게 되면 농업이 잘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럼 제대로 된 쌀값을 받지 못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차라리 땅을 갈아엎고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서 또 대거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로 유입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죠? 역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 초기에 수많은 이 도시 노동자를 어떻게 채웠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박정희 정권에 뭐 좋게 얘기하면 일거양득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참 꼼수를 쓴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는 사실 여전히 열악하면서도, 그죠? 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게 유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농부들의 처우도 힘들게 만들어서 오히려 대거 노동자로 유입되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었던 얘기인데, 당시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국가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공무원 급여가 정말 생계 유지가 좀 어려웠대요. 생계 유지조차가 안 되는. 급여를 받아서 딱히 어떤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월세 내고, 그리고 어떤 밥을 먹으면 그냥 생계비가 다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리를 어떤 나의 어떤 잉여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 공무원들도 말단 공무원들부터 대부분이 일선에서 어느 정도는 소소하게 뒷돈을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무원 급여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가 그때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공무원 연금이 잘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의 어떻게 보면 보상책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급여를 적게 주지만 너희 은퇴하고 나면은 노후는 보장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타협책을 제시했던 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는 잘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릴 때 제가 공무원을 위한 그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줬던 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급여는 적기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했으니까 역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 매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으로 운영되는 생필품 매장 같은 것들이 항상 공무원 단지에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제품이 제 어릴 때 기억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30% 정도 싸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급여를 더 줄 수는 없지만 급여가 더 늘어나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하간 영국은 이렇게 이제 기존의 어떤
일자리를 농민이 됐던 아니면 수공업이 됐던 각자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결국은 대거 노동계급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규율과 법은 누구 편이다? 당연히 자본가 편이다. 예,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규율과 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를 오히려 더 노동으로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규율과 법이 발전해 왔다라고도 봅니다. 오늘날은 실직, 배고픔, 결핍의 두려움만으로도 충분히 예속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공부해요? 공부한다고 할 때도 사실 대부분은 취업하기 위한 어떤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공포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어떤 거를 자가 생산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말 그대로 나 실업자 되면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미 그 두려움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 예속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죠. 예, 뭐 이거는 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못 나오든 심지어 명문대를 진학하든 말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기 위한 이미 예속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유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기 전에 결국은 왜 중세도요 농노들이 해방되는 거거든요. 계급적인 일종의 해방은 있었어요. 자유를 얻는 거죠. 신분적인 자유가 오히려 예속을 가져온다는 역설이에요. 즉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육신에 대한 자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더니 자 우리가 하인이었어요.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머슴이죠. 머슴일 때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머슴일 때는 신분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받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신분 해방이 좋은 거냐? 신분 해방이 돼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산수단이 주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산수단도 없이 달랑 몸만 자유를 얻으면 뭐가 돼요? 그게 과연 자유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자유가 얼마나 기만적인가 그것을 또 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솔직히 노동력의 자유일 뿐 생산수단의 자유는 얻지 못한 채로 신분의 자유를 얻었던 수많은 서민들은 결과적으로 이 자유가 그럼 뭐예요? 굶어 죽을 자유가 돼버리는 셈이에요. 너무 생산수단도 없고 예전처럼 귀족과 혹은 양반들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은 자유가 됐지만 정작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신분적으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되는 거죠. 노동이 소외되는 겁니다. 사실상.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판매하고요. 정작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가에는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판매할 뿐 정작 내 노동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고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개입할 수도 없고 노동의 결과도 자본가의 몫이고요. 다 빼앗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노동력만 제공할 뿐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계 유지만 받을 수 있을 뿐 정작 내 노동에 대한 주인공이 못 된다가 문제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노동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내 노동이잖아요. 내 노동인데 내가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내 노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 노동력을 이미 팔았잖아요. 자본가가 내 노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나는 그 노동의 목적이 뭔지 이 노동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건지도 모른 채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작업만 하는 겁니다. 시키는 작업만 하고 공장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시키는 작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동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가 없게 돼서 노동소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저항한다고 합시다. 저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혼자 하면 나 못 해먹겠다. 대체 뭐에 나는 이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즉 나는 왜 이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냐. 대체 우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는 변화 안 시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입한다 칩시다. 저항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굉장히 위험인물로 찍혀서 야, 너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업자가 될 위기에 빠지냐면 사실 이거 산업예비군이라고 해요. 내가 아니어도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그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노동에 대한 권한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노동력 사준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지 감히 네가 지금 내 사업장의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라고 하면서 자본가가 너를 잘라버릴 수도 있죠. 해고의 위험에 의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한다 합시다. 저항해도 자본가에게 의존하는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 제도가 이미 자본가의 편인 이상 우리가 저항해서 살짝 어떤 처우를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처우의 살짝의 개선이 우리 노동의 소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잉여 가치로 넘어가 볼게요. 잉여 가치. 노동 착취 이전에 노동 소외가 그래서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의 주체성을 상실한다고 했죠. 내 노동을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고 소외된 노동력이 잉여 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나는 내 노동력을 상실했잖아요. 나는 그냥 자본가를 위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계약한 대로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측면이 나오는데, 자본론에 자본 가격을 올려도, 상품 가격, 죄송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올려도 잉여 가치는 절대 창출되지 않아요. 오직 잉여 가치는 어디서만 나온다? 노동 착취에서만 나옵니다. 즉, 잉여 가치는 노동 생산물의 이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의 차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는 달라요. 자,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볼 수 있겠지만, 자, 조금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노동력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 노동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필요 노동 있죠. 꼭 해야만 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필요 노동의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이라는 건 내 노동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노동의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내 노동력에 대한 그 가치만큼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를 투여하는 것보다 뭐가 항상 더 커요? 내가 실제로 노동해서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가 내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크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르크스의 독창적 발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 상품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죠. 아까 상품론에서 상품의 가치는 노동이라고 했죠. 노동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상품의 가치가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걸 노동가치설이라고 해서 마르크스 이전에 애덤 스미스도 얘기했었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막 데카르트가 나올 뻔했고요. 하이에크가 나올 뻔했어요. 예. 근데 여하튼, 고정경제학자들이죠. 그래서, 고정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죠. 그래서 리카르도도 노동 가치설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는 왜 생긴다? 노동 가치다. 그러니까 이건 막스도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막스의 가장 중요한 이 자본 분석의 창의성은 뭐냐면요. 어떤 주류 경제학자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 생산물의 가치는 다르다. 그리고 노동력의 가치는 항상 노동 생산물의 가치보다 작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바로 사례로 보겠지만 우리가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있죠.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사실 계약된 8시간 중에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충분히 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한 거예요. 그죠? 4시간만 일하면 내가 지금 일한 그 노동의 힘 있죠. 내 노동력만큼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만큼 벌어서 그거만큼만 일해도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일한 그 가치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 노동을 4시간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통 8시간 일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8시간 계약을 했을 때 자본가는 절대 우리에게 그 노동력의 가치만큼만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 생산물의 가치, 우리가 아까 했던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 있죠? 그 상품 가치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게 8시간인 거예요. 8시간을 일하면서 이 4시간만큼은 결국 누굴 위해서 일한 거다? 자본가를 위해서 일한 거다. 우리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그 시간은 4시간이면 충분한데 나머지 4시간은 말 그대로 자본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상 노동을 해준 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노동력도 사실 여러분 상품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동력도 상품이에요. 노동자의 삶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노동력 재생산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근데 또 여성의 몫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생각해보면 맞아요.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낳는 것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성이 집안일을 막 도맡아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가부장적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일한 급여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력의 가치라고 함은 결국 내게 생계비용의 그 가격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를 딱 받는다, 자본가에게. 그러면 그 돈은 내 하나의 육체를 재생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급여로 나와 아내와 아이들까지 먹고 사는 그 최저 생계비, 그 생계비만큼만 자본가는 급여를 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노동력의 가치인 거예요. 또 노동력의 가치를 다시 재생산하려면,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저도 어제 강의가 좀 많았거든요.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나면 어때요? 피로도가 훨씬 더 높죠. 피로도가 높아서 그 피로를 회복해야만 다음날 또 일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어쨌든 나름대로 피로를 좀 회복했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밥 먹어야죠. 또 씻고 입어야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내 노동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급여라는 게 바로 그런 노동력의 가치만큼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내가 또 밥을 또 차려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저희 집도 지금은 맞벌이였다가 아내가 요즘은 쉬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열심히 또 일하는 만큼 아내가 또 전적으로 또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거든요. 그럼으로써 아내의 사실은 이 헌신, 이것이 보통 말 그대로 전형적인 여성의 어떤 희생이기도 해요. 노동력 재생산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다라는 말이 사실 역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점점점 이제 여성의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좀 변화가 되는 게 있고요. 노동시장도 그래서 변화가 되죠. 자, 노동자에게 노동력 가치만큼의 임금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자본가의 수익은 당연히 노동력 가치만큼의 임금보다 높아야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자본가는 이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노동력만큼의 노동시간을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상노동을 꼭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가 생계수단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아까 뭐라고 했죠? 4시간이라고 했어요. 노동자 생계수단을 위한, 아까처럼 제가 체력을 비축하고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그 비용과 시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근데 자본가를 위한 시간은 플러스 4시간이에요. 즉, 그것이 8시간 노동을 채우게 만들거든요. 오늘 8시간을 나는 일하기로 했는데 사실 4시간만 있어도 4시간만 일해도 내 다음에 어떤 노동의 어떤 생계수단을 유지하고 새롭게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그걸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자본가가 미쳤다고 우리의 생계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판을 벌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균 4시간 정도의 일을 더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시간 노동하는 동안 사실상 4시간만 나를 위해서 일한 거고 4시간은 누구를 위해 일했다? 역시 자본가를 위해서 일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8시간 중 4시간만 나를 위한, 내 급여는 거기까지, 사실 내 임금의 가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4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플러스 4시간은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자본가를 위한 일종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4시간이 잉여 가치고 4시간이 무상 노동이고 4시간이 바로 착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생계수단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필요 노동이고, 그죠? 자본가를 위한 시간은 뭐예요? 그게 잉여 노동이 되는 거예요. 잉여 노동에서 잉여 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본가는 표준적인 최첨단 장비와, 이 표준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본가가 생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일 시킬 때 제 육체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기구를 주죠. 컴퓨터를 줄 수도 있고, 뭐 자동차 공장에서는 공장 설비를 줄 수도 있고, 그게 일단 표준적이야. 표준적인 최첨단 장비와 노동 능력이 최소한 평균 수준이 노동자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평균 수준이라는 말은 왜 중요하죠? 아까 제가 했지만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 얘기해 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지금 당장,
공장 현장에 갖다 놓으면 일을 잘 하겠냐라는 거예요. 평균보다 미달된 노동자죠. 저 같은 사람은요. 평균보다 미달된 노동자를 자본가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본가도 손해인 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균적 수준의 노동자가 꼭 필요해요. 뭐 하려면? 그들도 자본을 축적하려면.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그래서 근원은 표준적인 최첨단 장비 설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노동 능력은 최소한의 평균 수준의 노동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본가의 투자에는 생산수단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력이에요. 근데 이 생산수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초 설비 같은 거잖아요. 이런 설비 안에서는 가치 변화가 없어요. 생산수단은 어떠한 추가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는 이거를 불변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거든요. 우리의 노동력, 노동자의 노동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변 자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생산수단은 불변 자본, 노동력은 가변 자본. 그렇죠? 그 근거가 뭐에 달렸다? 가치 변화가 있냐 없냐. 그래서 가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노동력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건 오직 노동자의 노동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도 이걸 처음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아니 그래도 자본가가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노동자만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상식에 의하면 그래도 자본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를 하잖아요. 자본가가 어쨌든 설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모험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 자체 안에서 정말로 이런 생산 설비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냐라고 할 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잉여 가치를 못 만들 뿐이지 가치를 못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 시계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시계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일단 가치라는 건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이 있어요. 그죠? 생산수단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려면요, 시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수단이 필요하죠. 노동력 이전에요. 뭔가 노동자가 조립을 하더라도 조립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립할 도구가 생산수단이거든요. 그 생산수단을 또 누군가 생산해야죠. 그거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 있고, 거기에 조립하는 데 소요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 또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자의 조립의 어떤 능력이 합쳐짐으로써 시계의 총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장비가 생산되면 한 번 생산되면 그 이후로는 총 평균 노동 시간의 변화는 없어요. 장비는 말 그대로 감가상각이죠. 장비를 쓰면 쓰는 대로 장비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져서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애초에 생산할 때 이미 그 잉여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애매하네요. 여러분, 시계 공장에서 지금 시계 자본가가, 시계 설비를 사왔죠. 어떻게 보면 시계 설비 투자를 했고, 그 시계 설비 투자 플러스, 이게 불변 자본이라고 했어요. 가변 자본인 노동력을 고용해서, 자, 이제 시계 만들어서, 이제 이 노동력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를 통해서 시장에다가 갖다 팔 거야. 이런 계획이 시계 사장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근데 시계 공장 사장에게 이 제품을 납품하는 또 중소기업이 있겠죠. 시계 부품을 납품하는 또 다른 공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불변 자본을 납품했던 그 납부 공장. 이해 가시죠? 시계 공장에 시계 부품을 납품한 그 부품 회사는 결국은 뭐예요? 그 부품 회사 안에서도 부품 회사 사장님은 역시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변 자본을 또 투자하고 거기서 노동자를 써가지고 그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잉여 가치를 얻었죠. 그러니까 그 잉여 가치를 이미 얻은 결과물로 뭘로 들어온 거죠? 그게 불변 자본이 또 돼서 다시 불변 자본이 돼서 시계 공장으로 납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잉여 가치가 창출된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계 공장, 현재 시계 공장은 그 부품에서는 더 이상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품은 이미 이 납품되기 이전에 충분히 잉여 가치를 얻어내서 납품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계 공장 안에서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밖에 없다? 조립하는 노동자의 노동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변자본은 이제는 그 이후로는 장비가 한번 생산되면요. 생산돼서 납품된 이후로 사용될 때는 평균 노동시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변자본은 그 기계 자체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자본가가 그래도 뭔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데 이 투자 행위에 대한 것은 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가치를 최종 생산품 있죠. 예를 들어 시계라는 최종 생산품에 분명히 이 생산 설비는 가치를 투여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계산된 감가상각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게 이전되는 것 뿐이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다. 잉여 가치는 오직 어디서 나온다? 노동자의 노동력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을 따져볼게요. 이거는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펜으로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오늘 수업 자체가 여러분 뭐 엄청나게 자본론을 다 깨워보자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전체 통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잉여 가치율은 뭐냐? 자 초기 자본 있죠. 초기 자본은 불변 자본 플러스 가변 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초기 자본을 투입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M1을 만들죠. 잉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M0에서 M1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을 축적하게 돼요. 그러면 잉여 가치 대 가변 자본의 비율을 우리는 잉여 가치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애초에 잉여 가치율은 뭐고 이윤율은 뭘까 이 고민을 할 때 이 자체를 왜 계산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잉여 가치율에 우리가 왜 관심이 많은가라고 할 때 사실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노동력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의 노동력에 그게 가변 자본이죠. 노동자의 노동에 투여된 자본이 가변 자본인데 그 가변 자본 대비 잉여 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됐는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게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가변 자본이 투여됐는데 자본가는 뭘 원하겠어요? 내가 가변 자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인건비로 이번 달에 인건비로 500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그 500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잉여 가치가 600이면 더 좋고 700이면 더 좋고 800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 가치가 커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잉여 가치율에 관심이 있죠. 예. 내가 가변 자본 투자 대비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하는가.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건 이윤율인 거예요. 자본가에게 더 관심사항은 잉여 가치율도 잉여 가치율이지만 이윤율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윤율은 뭐냐면 지금 잉여 가치 뭐만 따졌죠? 자본가가 투자한 가변 자본 대비 즉 인건비죠. 인건비 대비 잉여 가치라면 이윤율이라는 건 실제로 사업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 자본이 있죠. 아까 불변 자본.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더한 거예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더한 게 초기 자본이고 이 초기 자본 분의 잉여 가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본가가 운영을 할 때는 내가 총 들어간 초기 자본에 잉여 가치가 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계산을 해봐야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잉여 가치, 그러니까 이윤율을 그래서 항상 자본가는 계산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초기 자본분의 잉여 가치가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는가? 작아지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불변 자본인 C 있죠. 우리가 불변 자본인 C, 아까 불변 자본은 생산 설비라고 했잖아요. 이 불변 자본의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 설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위기가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불변 자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제 위기가 커지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에요. 이 말도 참 어려워요. 유기적 구성이 뭘까?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불변 자본 대 가변 자본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그래서 불변 자본의 비율이 커지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커지는 거예요. 즉 가변 자본 분의 불변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수로 치면요. 불변 자본의 비율이 커지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이 대체 얼마나 커지는가. 불변 자본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커지면 왜 안 되는가? 자, 노동력에 비해서 생산 수단을 더 활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잉여가치율은 뭐라고 했죠? 잉여가치율. 이거는 가변자본 대비 잉여가치가 대체 얼마나 커지는가 이거를 보고 싶은 거고, 이윤율은 자본가가 투자할 때 그러면 생산설비 다 포함해서 초기 자본분의 잉여가치는 대체 얼마나 커지는가 이거고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커진다란 말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해서 커지는 것을 얘기해요. 즉 투자가 생산설비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얘기예요. 이건 왜 되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요즘 세계가 어때요? 실제로 로봇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로봇이 다 뭐예요? 생산설비죠.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더 들어간다라는 건 말 그대로 가변자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커져서 결국은 자본가들은 갈수록 노동력보다는 생산수단을 더 활용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장에는 되게 효율적일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이 생산하면 노조도 우리 시끄럽게 떠드는 노조도 없어지고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해주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뭐 AI가 발달하고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로봇이 많아진다고 해서 결국 뭐가요? 잉여가치가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잉여가치는 누가 만든다? 이 설비에, 로봇도 설비에 들어가니까 로봇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 노동력에서만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의 생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봇이 생산하고 인간이 생산했을 때 결과물이 똑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 이 가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건 인간의 노동이지 로봇의 노동은 아닙니다. 로봇은 그냥 설비일 뿐이에요.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이윤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미 막스의 시대 때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셈이에요. 자, 기술이 발전해. 고도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싸움을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본가가 독점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종 업종이 있잖아요. 시계를 팔아도 또 다른 시계 업체가 있고 에어컨을 팔아도 또 다른 에어컨 업체가 있는 것처럼 고도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성이 올리고 싶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다 보면 생산수단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올라가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뭐였죠? 아까 생산설비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생산설비에 너도나도 야, 이 자동화 시스템 좋은데 라고 해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투자하면 일단은 생산설비에 먼저 투자한 기업은 잠시나마 어쨌든 이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그래도 생산을 하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다른 경쟁업체는 또 그 설비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냥 손해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모두가 그 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 전체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품의 어떤 가지수만 많아지죠.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상품은 시장에 넘쳐나는데 정작 그것을 살 사람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변자본보다 불변자본의 비율이 커진다는 거랬죠. 가변자본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노동자를 그만큼 해고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노동의 급여가 줄거나 실업자가 나오겠죠. 여러분 결국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면 그 제품을 누가 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요, 그 노동자들이 다시 사줘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제는 파산이 납니다. 왜냐면 초과 생산이 넘쳐날 테니까. 빌 게이츠도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이 컴퓨터의 이 수요층이 주로 누구예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면 컴퓨터 업계도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깨달은 거예요. 이 중산층을 살리지 않으면 이 회사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근데 그 중산층이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이 전형적인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원래 한때 포드주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포드 자동차에서도 포드는 자기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뭐 한 거예요? 자기들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2배로 준 거죠. 급여를 많이 줘야 돼요. 자기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 자동차를 구매할 실질적인 구매 소비자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급여를 더 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이 자동차를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만든 초코파이를 자기가 다 사먹진 않지만 모든 노동자 계층의 급여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노동자의 처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너무 올려서 생산수단만 투자하고 아까 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 최근 한국 사회가 거의 그렇죠.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생산수단에 대한 경쟁, 최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만 하다 보면 결국은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게 되고 그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죠. 결국 이 모든 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자본가들의 경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생산성을 올리고 싶어지고, 생산성을 올리려다 보니까 아까처럼 불변 자본에 투자해서 유기적 구성을 올리게 되고, 그럼 가변 자본은 빈약해지고 상품이 넘쳐나게 돼서 경제 위기가 온다. 이 시스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가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생산에 필요한, 결국은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벌써 청사진은 나왔죠. 결국은 자본가들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자신들의 이윤도 깎아먹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가들은 여기서 절망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본가들은 또 그 머리를 짜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서로 경쟁, 자본가들끼리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결국은 이윤을 더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을 줄인다라는 건 결국은 생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산 가격.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윤이 더 올라가죠. 생산 가격이 여러분 비싸지면 아무래도 물건값이 시장에서 비싸지니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없잖아요. 경쟁 업체들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쨌든 아까 뭐였죠? 생산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을 줄여서 생산 가격 자체를 낮춰가지고 이윤의 크기를 좀 높여보자. 이런 전략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상품 하나당 더 적은 노동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면 돼요. 상품 하나당 더 적은 노동 시간을 사용하려 한다. 즉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생산수단의 가동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산수단을 쓰더라도 생산수단의 그 쓰임새, 가동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높이면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기계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 있죠? 기계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항상 그 기계가 단축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적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계 생산에 왜 투자하냐면, 그죠? 자본가가 왜 기계의 생산에 투자를 하냐라고 할 때, 어쨌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죠? 그게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서 타이핑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죠? 물론 컴퓨터로 초기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타자기를 산다. 타자기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아까워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훨씬 더 처음에는 돈을 절약할 수야 있죠. 하지만 손으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타자로 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면 장기적으로는 이 타자기를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 기계가 단축하는 시간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불변 자본은 근데 계속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까 있다고 했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생산수단에 자본가들은 계속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생산수단에 투자해야 시간을 단축하고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을 줄여서 생산수단의 가동력을 높이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불변자본이 커지는 거니까 결국은요. 생산수단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불변자본이 커지는 거니까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제가 분명히 했죠. 결국 항상 역사적으로 막스가 관찰해 보니까 이 불변자본이 그래서 가변자본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요. 항상 불변자본이 가변자본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 그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경제얘기로 또 귀결돼요. 노동인구도 증가하는 건 맞지만 생산수단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생산수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렇다면 다시 자본가의 꼼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불변자본 증가 상황 속에서 이윤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은 바로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불변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은 왜 생겼다?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을 줄여서 생산 가격을 다운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그런 생각을 다른 경쟁자인 자본가들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싸움에서 생산수단에 투자를 하게 되고, 생산수단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불변자본이 증가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늘고 이윤율은 하락해요.
이윤율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품만 넘쳐나고 경제는 위기가 오죠. 그렇다면 자본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은 또 뭐다? 라고 했을 때, 자, 불변 자본 증가는 못 건드린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는 뭐죠? 자본가죠. 자본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꼼수는 어떻게든 이윤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적 잉여 가치예요. 절대적 잉여 가치를 높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잉여 가치라는 건 뭐죠? 노동의 필요 노동보다 잉여 노동이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잉여 가치는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노동 시간을 그냥 늘려버리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8시간 노동해야 될 걸 12시간으로 늘리면 잉여 가치가 아까 뭐죠? 아까 사례로 보면 생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 시간은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4시간은 이미 자본가를 위해서 무상 노동을 해주고 있었어요. 아까 사례에 의하면. 근데 자본가가 떨어지는 수익, 이윤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4시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수당은 더 적게 주거나 안 줘.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려 그 2배의 시간, 8시간을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고 4시간만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됨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노동을 하겠니?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근대 산업사회 때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왜 그렇죠? 산업 예비군이 많다고 했죠. 실업자가 많은 시대에는 어차피 협상력은 자본가에게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준다라면 부당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 여러분 산업사회 초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당,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항상 추가 수당 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게 제대로 받아내야 되는데 제대로 받아내기도 힘든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그 수당을 적게 주거나 안 주려고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죠. 자본가는 어떻게든 노동자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노동에 이용하려고 한다. 끔찍하죠. 자본가는 어떻게든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노동에 이용하려고 한대요. 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 계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혼자 잘리고 다른 산업 예비군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실업자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트라이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자 파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자 파업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보시면 막스의 자본론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경영학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파업이 무조건 악한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자본가가 될 가능성보다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보통 80%죠.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파업이야말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창구라고 보셔야 돼요. 생태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본가가 악해가지고 우리를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본가는 그러면 악마냐? 자본가는 악한 인간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본가도 그냥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윤을 어떻게든 창출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싶은 그 욕망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본가의 유인은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노동에 이용하려고 싶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서 혹은 노동 계급을 만들어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그나마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쟁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줄여낼 수 있다는 거죠. 자본가는 노동 계급이 없는 곳으로 물론 이동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세계화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 오늘날 세계화 시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큰 것만이 아니라 손해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국내에 노동시장이 잘 돼 있어서 노동계급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자본과 계급과 투쟁을 해서 노동시간이 무한정 늘어가는 것, 절대적 잉여가치를 무한정 늘리지 못하게끔 노동시간 투쟁을 하더라도 나중에 자본가가 딴 마음을 품으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릴 수 없다라면 절대적 잉여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나라 없나?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화 이전에는 그게 어려웠잖아요. 다른 나라에 공장 짓기가 어려웠던 시대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차리기가 옛날보다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국내 노동자들은 아우 까칠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오히려 노동시간 12시간이든 16시간이든 그래도 같은 돈으로 노동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 가자. 더 가난한 나라 가면 걔네들은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운동의 한계를 또 맞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죠. 이건 이제 세계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참 지금 절대적 잉여가치 얘기했잖아요.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로 들어갑니다. 절대적 잉여가치는 아까 되겠지만 너무 눈에 띄는 방법이죠. 대놓고 자, 오늘 우리 야근합시다. 오늘 2시간 더 일합시다. 오늘 4시간 더 일합시다.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결국은 다 티가 나잖아요. 어쨌든 내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더 긴밀한 방법이 나오는 게 상대적 잉여가치예요. 자본가들은 상대적 잉여가치도 올리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노동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같은 8시간을 일하더라도 노동 강도를 높이면 노동 속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그대로지만, 가시적인 노동 시간은 그대로지만 실제로 이윤율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노동 강도를 빡세게 하니까. 야, 너희 화장실도 갔다 오지 마. 너희 밥 먹는 시간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야. 너희 컴퓨터 작업할 때 인터넷 서핑하지 마. 작업에 관련된 것만 해야 돼. 라고 해서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상대적인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걸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박정희 때 얘기했었잖아요. 노동자 생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필요 노동 시간을 낮추는 거죠. 즉 아까 8시간 중에 4시간이 우리의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했죠. 예시에서 우리가 8시간 일할 때 4시간만이 나의 생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 필요 노동 시간인데, 만약에 생필품의 가격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운된다라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만 일해도 가능해질 거예요. 3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일해도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필품 가격이 아주 저렴해지면 실제로 필요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정작 자본가의 이윤이 되려 증가하게 되죠. 나는 2시간만 일하면 되게 됐는데 결국 6시간으로, 원래 4시간 일하던 무상노동이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된 거니까 결국 내가 일하는 시간은 변동은 없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대적 잉여가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때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요. 이게 산업사회 발전할 때 1900년대에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주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주의는 모든 노동의 어떤 과정을 다 초단위로 분석을 해서 딴짓하지 못하게 노동자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게 과학적 관리주의고,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맥도날드 생각하시면 돼요. 맥도날드 알바생들이 막 떠드는 거 봤어요? 딴짓하는 거 봤어요? 거의 어렵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 관리주의에 의해서 초단위로 이 알바생들의 이 노동 방식을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못 쉬는 거예요. 같은 1시간을 일해도 훨씬 노동 강도가 빡센 게 이 과학적 관리주의가 들어가 있는, 테일러주의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동을 구성해버리면 훨씬 더 이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신 노동자들은 지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알겠죠? 혹은 오늘날 경영심리학이라고 해서 이 경영학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떤 작업 환경, 즉 색깔이죠. 정말로 뭐 복지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공장의 색깔이나 음악을 틀어도 돈 안 드는 거죠. 내부 색을 좀 바꾼다거나 음악을 틀어주면 오히려 더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연구하잖아요. 이런 경영심리도 일종의 상대적 잉여가치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 자본가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불변 자본의 크기, 생산수단 설비 투자가 증가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절대적 잉여가치, 절대 노동시간을 늘려서 늘리려고 하는 꼼수가 있고, 혹은 상대적 잉여가치, 그래서 노동 강도와 생필품의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혹은 작업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줌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이윤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자본가들의 노력에 맞서서 노동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노동 계급을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조직화된 노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조직화된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는 안 됩니다. 절대. 혼자서는 싸울 수 없어요. 다 같이 함께 조직화. 그게 노조죠, 사실은요. 노조란 말이 우리는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노동자라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서는 얘기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나중에 상사 뒷담화하고 회사 욕만 하지 정작 현실은 바꾸지 못해요.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또 혼자 가서 싸워도 안 되거든요. 혼자 가서 싸우면 혼자 그쵸? 결국은 낙인 찍히고 나중에 그냥 정리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너무나 약한 게 노동자예요. 그래서 조직화된 노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과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 계급의 힘에 따라 생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서구 유럽이 왜 선진국이냐라고 봤을 때 왜 살기 좋은가라고 생각해보면 서구 유럽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노동 계급의 조직화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알겠죠? 예. 왜냐하면 대다수는 노동자니까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이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투표하는 거고 다수를 위해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회는 그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민주주의와 이 노동운동은 사실은 서구 사회는 유럽 사회는 같이 가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이 좀 구분돼 버려서 노동운동은 마치 어떤 좀 폭력적이고 생떼 쓰는 어떤 이 노동자들의 뭐 이렇게 어떤 월권행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현상은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노동 현장에 대한 건 노동 가치도 그렇고 다 사회적인 실천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막스 철학의 핵심이 실천 철학이란 말이에요. 칼 마르크스의 가장 독창적인 또 철학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힘, 실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은 물질 측면이 아니라 사회 관습의 결과예요. 추상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초반에 아까 상품 때 얘기한 것처럼 노동은 물질, 구체적인 물질 측면이 아닌 사회 관습의 결과고 추상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노동의 양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양은 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추상적 노동시간이라고 해서 실제 노동시간을 이용해 계산은 하지만 정말로 평균 노동시간,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노동자 생계를 위한 그럼 적정 임금도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사회적 결정이에요. 최저임금이 무엇이냐? 우리 항상 그 고민하잖아요. 최저임금이 뭐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자본가는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 노동자는 거기에 맞서서 조직을 막고 투쟁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제국주의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의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 동양으로 침범하면서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을 하잖아요. 결국 자본가들은요 더 가난한 나라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세계화와 맞물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19세기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폐해는요 오늘날 세계화 현상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드러납니다. 알겠죠? 총칼이 난무하는 거, 무력이 난무하진 않지만 세계화 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가들은 더 싼 노동력 그리고 조직화된 노동 계급 투쟁을 벗어나서 더 가난한 나라에 투자해서 그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이키가 오늘날 아이폰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더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노동이 그냥 저렴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생계가 그만큼 더 사회적으로는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 어때요? 한국 사회의 노동자가 먹고 사는 기준과 북한 주민이 먹고 사는 생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 같은 사회에 진짜로 여러분 쌀밥만 먹고 사는 최저생계비를 얘기하면 돌맞겠죠. 오늘날 우리가 최저생계비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최소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문화생활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관계망이 노동자를 위해서 조직화되지 않은 가난한 나라로 자본가들은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내 노동자들을 협상력을 뺏어버리는 거죠. 국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노동자가 조직 저항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만약에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도 깨일 수 있겠죠.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그러면 결국 투쟁을 하게 하는 방식을 하면 자국의 실업자들 있죠. 선진국들의 자국의 실업자, 빈곤자들을 또 군대로 모집해서 억압했던 게 바로 제국주의인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때는 총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국가 가서 공장을 차려. 이 동인도 회사 같은 거죠. 영국으로 치면. 공장을 차려서 착취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군함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식민지 국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어마어마한 이윤을
쟁취해.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식민국가의 노동자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서 모두가 파업하고 저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선진국의 식민국가가 결국은 자국의 실업자들이나 그 불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모집해서 그 나라 가서 오히려 무찔러 버리는 거죠. 탄압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의 실업자들을 정작 국외로 보내가지고 군대로 써버린다. 이런 전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외국 노동자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도 더 크게 되는 거죠. 예. 적군이 되는 거니까. 군대로 모집해서 가서 그들의 저항을 막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외국인에 대한 이제 어떤 불안,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배타성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계화 시장이 아까 동일하다고 봤잖아요. 혹은 또 오늘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눠져 있죠. 우리도 IMF 이후에 한국 사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할됐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을 긋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직군을 새롭게 인정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비정규직화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노동자 계급 안에서 서로 또 계급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할 거는 자본가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동자가 노동자를 막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두 번째 타임인데 벌써 또 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는 뭐냐면, 막스가 그러면 진짜 원한 사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임금 노동의 폐지를 우리는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체 왜 노동력을 상품으로 여겨야 할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이게 아까 뭐예요? 물신성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의 물신성. 왜 우리는 당연히 공부해서 노동자가 되어야만 하는 꿈을 꾸는 걸까?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취업을 당해야 되만 누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나를 가꾸고 있는 걸까? 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여겨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막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할 때도 그 혁명이 말 그대로 막 피바람 뭐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피가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노동으로 충분히 노동의 가치를 펼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노동자들 스스로 지배하고 필요한 잉여 생산물을 자기가 생산하는 거. 아까 필요한 잉여 생산물을 누가 착취해갔죠? 자본가가 착취해갔죠. 이제는 뭐예요? 노동자들 스스로 생계 노동만큼 노동한 이후에 더 노동을 하면 필요 잉여 생산물이 나오죠. 그 잉여 생산물을 또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잉여 생산물을 못 만드는 상황도 있잖아요. 장애가 있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뭔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세계.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거부하자라는 거예요. 노동자 연합을 만들자. 국가 지배 없이 평등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지배도 없어야 돼요. 국가의 지배 없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협동 생산을 해야 된다. 어떤 종류의 지배자도 없는 사회. 즉 레닌도 스탈린도 어떤 당연히 김정은도 안 되죠. 뭔가 공산주의 사회를 간다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 독재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막스가 꾼 것도 일종의 유토피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인의 노동자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어떤 지배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자본주의의 내부 저항에 머물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노동 투쟁을 하면서 급여 투쟁하고 노동 시간 투쟁하고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민주의거든요. 네, 사회민주주의. 근데 요 방식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혁명적 사유를 해야 되고 혁명적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내부에서 조금 어떤 그 지형을 넓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급진 좌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죠? 오히려 온건 좌파가 뭐예요? 이거 자본주의 사회는 넘어설 수 없어. 자본주의 사회는 넘어설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노동자가 계급투쟁을 해서 협상력을 가져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회민주주의인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협상력을 가져가고 복지 제도를 더 얻어내자. 국가에서 얻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사회로 가보자. 이게 사회민주주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지만
자, 우리는 지금 막스의 자본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막스가 진짜 꿈꿨던 건 그런 협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혁명적인 사회와 혁명적 실천이 필요하다. 현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받기에 공정한 임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적정 급여를 달라, 공정한 임금을 달라 이렇게 투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급여가요, 내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착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받는 급여는요, 우리 노동 가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이 생산한 가치보다 더 적은 우리는 노동력 생계수단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망각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모르게끔 만든 거예요. 내가 주는 급여는 네 노동에 대한 가치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익숙하게 알아두고 자본에 대한 물신성을 갖고 그 믿음 체계에서 노동시장에 우리는 편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에서 깨어나라. 예. 무급 노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죠?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우리는 아직도 자본가를 위해서 끊임없는 무급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무급 노동에서 벗어나서 너만을 위한 노동. 예. 너의 노동의 가치를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이 결국은 구분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망각에서 벗어나자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이 본질적으로 상품으로 팔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꼭 우리 노동력을 자꾸 팔려고만 하잖아요. 우리 노동력을 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협력해서 생산하자라는 거예요. 자본을 거부하고 기업주를 거부하고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다시 결합하자. 우린 노동력만 갖고 벌거벗은 채 길거리로 나앉아서 우리 노동력을 파는 입장이 됐잖아요. 생산수단을 누가 독점했죠? 생산수단의 독점을 자본가가 했죠. 그걸 거부하고 이제는 생산수단도 내가 갖자라는 거예요.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결합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이루자. 이 모든 과정은 전위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스탈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노동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사회주의 정당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모두가 함께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지배하기 때문에 정작 실질적 지배자가 없는 그 사회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과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그 사회를 꿈꾸는 게 사실 막스가 꿈꿔왔던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거의 2시간에 넘게 걸쳐서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그 자본론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상품이 무엇이고 상품 속에 들어있는 그 사용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 교환하게 만드는 이 자본의 메커니즘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죠. 예,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평균 노동, 추상적 노동 이것을 알 수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착취당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은 사실 우리가 창출하는 가치보다 항상 덜 받고 있다라는 거. 잉여가치, 잉여노동은 항상 자본가의 이윤으로 흡수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 자본의 어떤 습성은 뭐예요? 끊임없이 불변 자본이 경쟁 속에서 커지면서 이윤율이 저하되는 거잖아요. 이윤율 저하의 법칙 속에서 자본가는 끊임없이 그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이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또 노동자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본가에게 예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린 그래서 이 자본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 자본주의 사회의 실질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잉여가치는 우리 인간의 숭고한 노동가치에서만 나온다. 우리 노동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억압된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막스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론이 변주가 되고 또 막스 철학에 대한 실천에 대한 철학도 따로 우리가 철학과 굴뚝 총섭에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계해서 그런 강의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겐 도움이 됐네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정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막스에 대한 이 자본론을 어쨌든 이 2시간 내로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은 됐거든요. 다음에 더 정말 이 칠판을 활용해서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좋은 예시로 전달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되게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자본론에 관련된 정말 많은 책들을 그동안 들춰봤지만 정말 제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좋은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 강의는 흘려 들으시면서 자극만 받으시고 좋은 책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